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정치 이야기 아닙니다. 기후변화가 몰고 온 날씨 이야기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새로운,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악기상들을 속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모신 분, TV에서 많이 보셨던 분일 겁니다. K-웨더의 방기성 예보센터장이십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이렇게 과학 언론 기자 쪽에서 과학기자협회 쪽에서 만든데 출연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워낙 김진도님께서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해보기 전에 기상청의 겨울철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상청에서 전망이 나온 뒤에 저희 뉴스가 YTN 내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올랐고 댓글도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댓글이 뭐가 달렸을까 하면 들어가서 보니까 나도 예보내겠다. 아무 일도 못 맞추면서 겨울철 전망 맞출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부분 부정적인 전망이었어요. 근데 저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게 기상청 예보가 약간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춥다. 또 온도 변화가 무척 심하다. 이렇게밖에 예보를 못 낼까요? 사실 이번에 기상청에서 올 겨울 기상 전망을 발표한 다음에 네. 저도 이제 언론사에 계시는 기자님들에게 이제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어쨌든 국가를 대표하는 기상청이라면 이렇게 좀 이건 좀 두리뭉실한 예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예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좀 면피 같은 식의 느낌도 좀 나고요. 그러니까 겨울 예보할 때 그냥 뭐 추위도 가끔 있겠다. 뭐 이런 식의 예보는 원래 추운 거 아닙니까? 겨울은 추운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보면은 예보가 앞으로 기상청에서 이렇게 좀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겨울 춥다. 그러면 어느 정도 춥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언제쯤 춥다. 그러니까 얼만큼 추울 것인지 어느 정도 추울 것인지 이런 식으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월 상수는 어떻다. 1월 중순은 어떻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또 그 정도 실행 능력이 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뭐 1월에 그냥 평년과 비슷하겠다. 그래 놓고 이제 뒤에 가서 면피하는 식으로 그냥 한번 추위가 가끔 내려올 때도 있겠다. 사실은 엄청난 맨파워도 갖고 있고 그렇죠. 자료도 많잖아요. 장비도 갖고 있고 뭐 세계적으로도 잘한다고 본인들은 자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아쉬운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군에서 예보를 해봤습니다만은 예보 내기 전까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자료들도 보고 자료가 각각 지시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대신 예보는 정확하게 비가 온다 안 온다, 온다면 얼마나 올지에 대한 예보는 명확하게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번 겨울 전망 같은 경우 그렇게 변수를 둘 만한, 그러니까 춥지도 않다, 좀 포근한 겨울이 될 것이다, 아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될 것이다, 이런 데이터들이 서로 대치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나요? 어려웠습니까? 일단 올해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춥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라니냐죠. 네네. 대개 라니냐가 있는 해는 우리나라 겨울이 좀 추운 추웠죠. 경향을 추운 경향이 보입니다. 있었죠. 두 번째로 지금 북극 빙하가 역대 가장 많이 녹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이 녹았는데 대개 북극 빙하가 많이 녹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 좀 추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이제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는 지역이죠. 시베리아 지역에 눈이 많이 덮여 있냐 여부인데 그게 좀 약간 변동은 있었어요. 눈이 많이 덮여야지 추워지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고기압이 복사 냉각이 심해지면서 더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상도 많은 데이터를 보지만 대개 이제 북극 진동이라 해서 이 진동이 양의 수냐 음의 수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의 수를 갖다 띄게 되면 추운 경향이 좀 보이는데 현재는 양의 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지금 현재를 보고 예보를 내면은 앞으로 3, 4개월 예보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예측을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기상청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올해 좀 따뜻하게 보이는 그런 차트들도 있거든요. 그런 쪽도 상당히 좀 춥게 보는 것과 비슷하게 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글쎄 뭐 어쨌든 예보라 쉬운 건 아닙니다. 예보는 뭐 100%또 예보라 맞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일단 예보를 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같은 민간 기상 업체에서도 그때 강수량, 기온 분포, 지속 정도까지 다 예보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국가기상청이랑 그 정도는 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도 약간 면피성 예보가 아닌가라는 게 있었고 저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기상청에 어필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나온 게 북극 진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로 계속해서 겨울이 비교적 포근한 겨울 형태로 가다가 2010년 이후 정도쯤 되면서 북극 진동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북극 한기의 남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갑자기 겨울이 온난화 경우에서 포근하다가 갑자기 추워졌거든요. 네. 또 일반적으로 추운 게 아니라 한번 영하 15도 정도, 영하 10도의 추위가 와서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네. 그때 나왔던 용어가 북극 진동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고 북극 한기의 남하로 연결이 됐거든요. 네, 네. 그게 올 겨울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의 진동으로 가느냐, 음의 진동으로 가느냐. 음의 진동으로 가면 북극 한기가 내려올 것이다. 네. 양의 진동이면 북극 한기가 좀 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았는데 네, 네. 올겨울 기상청이 그 부분을 봤으면서도 그렇게 춥게는 보지 않았거든요. 센터장은 올겨울 북극 진동과 대비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극에 대개 이 빙하가 많이 녹게 되면은 북극 진동이 음해지수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극 진동이 음해지수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북쪽에 있는 한기, 북극에 있는 한기를 갖다 막아주고 있는 제트기류가 굉장히 남쪽으로 사형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사형에서 내려온 북극에 있는 한기를 그대로 끌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북극 한기다. 자, 지금 현재로 보면은 양의 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현재가 그렇다는 네, 이야기죠. 그런데 저희도 장기를 예보를 내니까 네. 쭉 보니까 되게 한 12월 하순서부터 1월로 들어가면은 음해 진동을 갖다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로 봤어요. 그렇게 되면요. 일단 그 사형에서 한기가 내려오게 되면 이게 왜 오랫동안 영향을 주 추워지느냐 하면은 움직이질 않거든요. 올 여름 같은 경우죠. 올 여름에 우리나라 한기의 상층이 내려오면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장마가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근데 겨울에 그게 내려와서 상층에 어떻게 보면 전리 저기압이죠. 분리된 저기압이 딱 만들어져 버리 움직이질 않아요. 짧으면 일주일, 길면 열흘 가는 경우도 네, 많았어요. 열흘 네네. 정도까지 가면서 지상에 있는 이 찬기를 계속 지상의 한기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상층의 한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추운데 올해는 그런 현상이 좀 있지 않겠나. 이제 방금 말씀하신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죠. 네, 저희는 이제 일단 있는 거로 봤어요. 언제부터요, 그게? 저희들이 예상할 땐 11월 하순서부터는 좀 추워진다, 평년보다는. 그렇죠. 네네. 좀 현재 춥고요, 실제로.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현재 같은 경우 양의 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진 않죠. 지속적이진 않아요. 한기가 내려오더라도 그렇죠. 한 3, 4일 지나면은 다시 이제 평년경으로 회복이 되지만 12월 하순서부터 1월 정도 내려오는 음해지수 때 내려오는 한기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약간 애매하게 냈습니다만 기상청은 센터장님은 현재 양의 진동이 북극 양의 진동이 음의 진동으로 바뀌는 시기가 한 12월 하순. 네. 그럼 12월 하순부터 1월 초까지는 굉장히 심한 한파가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 방송이 기상 예보의 성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나중에 12월 하순 1월 초까지 해서 정말 강력한 한기가 내려서 한파가 심하다. 그럴 때 이 글 한번 다시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상청이 지난번 여름 예보 완전히 꽝 됐습니다. 완전 망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자신 있게 예보를 낸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폭염 일수하고 열대야 일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걸 예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보고 역대급 폭염이 올 것이다라고 예보를 해서 저희 방송도 같이 망했거든요. 근데 올 겨울에는 폭염 일수와 비슷한 한파 일수가 있어요. 그게 안 냈단 말이에요. 여름에 한번 당하고 나서 기상청이 약간 움츠러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럴 가능성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 올해 처음으로 열대 일수, 예상 일수, 폭염 예상 일수를 그렇죠.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네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냈을 때 굉장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 어쨌든 틀리든 맞든 예보라는 것은 저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국민들이 올해 열대 일수가 어느 정도 된다. 또 폭염 일수가 얼마 정도 온대. 그렇다면 산업체라든가 뭐 가정이라든가 미리 대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보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저희 KB에 대해서는 올 여름에 우리 잘 아시지만은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 봤어요. 덥지 않다고 봤어요. 덥지 않고 장마도 길게 가고 그렇게 봤었는데 예보는 저희들하고 물론 틀렸지만
저건 어쨌든 긍정적이다. 네네네. 먼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뺐어요. 좀 우리 두리뭉실하게 예보를 내면서 한파리수도 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름에 올해 너무 욕을 많이 일찍이 먹었죠. 너무 네. 좀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이 한번 보시고 나서 위축되지 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방향성을 가졌으면 그 방향성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틀린 거를 바꾸고 맞은 거는 좀 더 강화시켜 나가면 정말 자신 있는 예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국민들이 바라는 예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풍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한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지난해가 7개 태풍이 왔었고요. 네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2019년이 7개였어요. 2020년이 영향 준 태풍이 4개더라고요. 근데 매년 영향을 주는 태풍이 보통 1개에서 2개 사이 아닙니까? 보통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해지고 있다는 특징을 우선 좀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태풍, 뭔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당연히 지구온난화에서 지금 태풍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해수온도죠. 해수온도가 높아질수록 일단 뭐 태풍은 더 강하게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수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뭐 태풍은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뭐 일부 기후학자들 얘기처럼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슈퍼 태풍이 올라올 그렇죠. 확률도 예, 있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7개가 우리나라로 올라왔는데 그런 경우는 이걸 나중에 보실 수도 있으니까 2019년이 7개였습니다. 네. 제가 뭐 저도 예보관 생활 지금 42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 봤거든요. 7개가 우리나라 그렇죠, 직접 그렇죠. 들어오는 거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라니냐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태풍이 발생한 서태평양 해수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쪽은. 이쪽은요. 서태평양, 동태평양. 동태평양이 낮아지고 네. 높아지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네. 그런 조건이 나빴어요. 그래서 올해는 태풍이 별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그러나 일단 태풍이 발생하면 강할 것이다. 왜냐하면 태풍이 지금 생긴동안에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 온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발생하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좋지 않았으나 네. 만일에 발생하면 센 게 발생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발생할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상청도 많이 예측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발생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실제로 8월서부터 9월 사이에 4개가 올라왔는데 이때는 북태평양 고기 우리나라를 확장을 못하고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수축하다 보니까 태풍이 그냥 그대로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걸 태풍의 길이라고 부르죠. 네네. 네. 그러니까 뭐 그 당시는 4개밖에 발생 안 했는데 다 우리나라로 올라온 거죠. 먼저 그랬는데 현재까지 지금 11월까지 보면은 1년에 이제 서태평양에서 대개 발생하는 그 태풍의 수 25개가 약간 넘는데 현재까지 21개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년보다 약간 적게는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기후학자들이라든가 이제 저도 쭉 근무를 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태풍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이제 어차피 태풍이 몇 개 발생하느냐보다도 그때 우리나라 기후학계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태풍이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거거든요. 숫자는 그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후학계가 어떤 형태를 띌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이 더 숫자가 많아진다는 예측은 못합니다. 예, 못하지만 그렇죠. 예. 이제 무서운 거는 앞으로 태풍이 점점 더 오면 강해진다는 세질 거죠. 것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일 강했던 태풍하고 거의 등급이 비슷한 태풍들만 다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강한 태풍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센터님하고는 이제 태풍 쪽, 재난 쪽 그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느낀 게 그겁니다. 태풍이 과거에는 태평양 그 적도 부근에서 만들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발달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올라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필리핀 부근, 네. 어떤 태풍은 타이완 부근에서 태풍으로 발생해서 네. 하루 이틀 만에 우리나라까지 올라오거든요. 네. 이런 변화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많은 연구들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었죠. 네. 일단 미 해양대기청 연구를 보니까 한 30년 동안 쭉 분석을 해보니까 아시아 쪽에 영향을 주는 태풍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태풍이 발생하는 위도도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제일 강할 때 태풍이 제일 강할 때도 계속 북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현재 옛날에 저희들 처음에 기상장교 생활하고 예보관 생활할 때 태풍이라는 건 5도에서 그렇죠. 15도에서 발생한다는 건 이제는 거의 없어요. 굉장히 저위대에서 발생해서 오랜 기간 이동해 올 것 같거든요. 이제 없어요. 이제는 거의 20도 부근에서 제일 낮은 게 20도 부근이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30도에서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근데 그쪽 해역의 해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발생하면서 급격히 발달해갖고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엔 태풍이 하나 발생하면 일주일이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3, 4일이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얘기죠.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제주대학교의 문일주 교수인데, 그렇죠. 예. 문일주 교수도 최근에 그 연구한 자료를 쭉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 태풍이 이제 20도, 북위 20도 이상에서 발생을 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굉장히 강한 태풍,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태풍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를 칠 수도 있다. 그렇죠. 태풍이 이제 네. 정말 미국처럼 재난이군요. 그럼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2017년부터 올해까지 슈퍼 허리케인이 매년치로 그렇죠.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 미국의 그 허리케인 등급으로 보면 걔들은 5등급인데 거의 우리나라 지금 그 강도는 1, 2등급 정도밖에 안 됐어요. 3, 4, 5등급은 우리나라는 없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정말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더 강해지지 않겠나. 굉장히 걱정이 그럼 됩니다. 우리 재난 시스템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이 올 것 같으면 그 지역 주민들 다 소개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재난 대피령을 내려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아예 대피하게, 예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워낙 엄청난 재난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재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 그런 건 없어요.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몇 차례 방송한 적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재난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날씨들이 우리가 처음 보는 날씨들입니다. 그렇죠. 예. 처음 경험해보는 올해 장마 같은 것도 전 처음 봤습니다. 이런 장마. 긴 장마, 네, 또 긴 말- 장마 또 이렇게 자주 오고, 예. 엄청 국지적으로 많은 비를 내린 것도 처음 봤는데 태풍도 이제 내년에 올라오는 건 아마 처음 볼 겁니다. 지금까지 태풍이 올라오면 어떻게 대처해왔다는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전 매뉴얼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미국이라든가 일본 하다못해 뭐 다른 중소국가들도 좀 태풍이 올라오면 강제 대피령을 하거든요. 국민들. 우리나라는 그냥 방송에서 어디 대피해 주셨으면 이 정도거든요. 사실 올해 태풍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하이선 같은 거 올라올 때는 일본이 그 해안선을 따라 올라오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한 350만 명을 대피시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한 태풍의 영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없죠.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가까이 조심하라는 올라왔는데도 이야기밖에 없죠. 거의 국민들에게 조심해달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국가가 어떻게 보면 그런 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지금 우리가 만났던 태풍과 전혀 다르거든요.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텐데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올해도 홍수가 나면서 이제 예를 들어 그렇죠. 호남 쪽에 큰 댐이 났죠. 붕괴가 네, 되고 막 피해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런 지방에 있는 댐들 이런 것들이 30년 비가 오는 것에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래요. 지금은 100년이 넘는 그런 그렇죠. 홍수들이 한 번 안 따면 있거든요. 100년 만의 강우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예. 것처럼 이제는 모든 이런 자연재난을 갖다 막을 수 있는 적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책들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해안선 근처는 집을 못 짓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운대 같은 데서도 이번에 이제 태풍 올 그렇죠. 때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듯이 거의 해안선까지 개발을 해갖고 그대로 다 고층 빌딩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상당히 큰 재난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 두 번째 예보가 나왔습니다. 2021년 여름철, 가을철 초까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뭔가 이제 재난 시스템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나중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이 방송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